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성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거의 뭐 이제 제가 마지막이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입학 축하드립니다. 네, 입학 축하 인사를 그동안 너무 많이 받으셨을 거고 이제 헌법 강의 끝나면은 이제 학교 바로 들어가셔야 되죠.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1학년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학년 분들 아닌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실 텐데 이 강의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헌법 입문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헌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이런 베이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좀 전제로 차근차근 헌법 공부를 좀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총 12회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12회 동안 진행이 될 텐데 오늘은 저랑은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그 다음에 공법 소송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면접 준비하면서 기본권 부분은 사실 공부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본권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우리 기본권에도 기본권 총론과 기본권 강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기본권 총론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총 12회 동안 좀 진행이 될 텐데요. 12회 중에서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 제외하고 기본권 오늘 포함해서 기본권이 한 7회 정도 기본권을 한 7회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2회 정도는 이제 헌법 재판론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변호사 시험에 항상 제일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 로스쿨에서 이 실무가를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소송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소송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소송법적인 헌법 재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3회 동안은 헌법 총론과 그다음에 소위 통치구조론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12회 동안 진행이 될 거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신 지금은 내신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고 그 다음에 헌법의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헌법은 굉장히 암기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이런 형사보다 훨씬 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그 많다라는 게 양적으로 많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민사랑 형사만큼 공부할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민사랑 형사는 이해해야 되는 게 절반이고 암기해야 되는 게 절반이라면은 그 공법은 거의 80%가 암기예요. 80% 정도가 암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공법 공부를 못 하느냐? 암기를 안 하는 사람이 공법 공부를 못 해요.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열심히 암기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트도 공부하시고 이제 로스쿨 입시 준비하시면서 사실 한 1년 동안 뭐 암기를 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리트도 이제 암기 과목은 아니었었고 그냥 그런 이해와 뭐 추리력과 독해력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텐데. 이 공법 시간에는 어쨌든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법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다고 해서 3학년 때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감히 0%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3학년 때까지 절대 기억을 못 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에 우리가 헌법 말고 이제 그 소위 이제 부속법령이라고 하는데 뭐 국적법 이제 뭐 국회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문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이야기들이 사실은 변호사 시험 때는 우리가 그 선택형 대비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공부하기에는 좀 오랫동안 기억을 못 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세부적인 부속법령은 제가 그냥 좀 중요한 스토리 위주로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나중에 봤을 때라도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 교재 다 받으셨죠? 예, 이 교재의 용도는 여러분들 뒤에 치안이 쫓아올 때 거의 흉기로 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교재인데 이 교재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 이게 기본것만 들어있는 교재입니다. 제가 지금 교재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헌법 입문 강의를 위해서 교재를 써야 돼서 일단은 지금 작업 중인 것을 제본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거는 기본권 부분이거든요. 기본권 부분이에요. 근데 이 교재가 일단은 빠져 있는 건 없어요. 예, 내용은 다 넣어놨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 내용들을 이제 줄이려고 계속 작업을 하던 중에 어쨌든 여러분들 강의용으로 일단은 급하게 제본을 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강의 진행하면서 제가 보셔야 될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위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는 메가로에스에서 공법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헌법과 그다음에 공법 기록형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재는 사실 뭐 공법 기록이랑 헌법 외에도 상법이랑 이제 민사 기록 이런 것들 교재들도 출간을 하고 있고요. 이번 헌법 입문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헌법을 처음 접하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고, 헌법의 체계와 구조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고요, 헌법의 틀을 잡고 이 공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강의입니다. 사실 민사랑 형사랑 달리 공법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가 많아요. 민사는 사실은 내가 빌려준 돈 갚으려면은 어떤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되지,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가 만료되면 어떤 요건들을 충족했을 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이고, 형법은 내가 어떤 행위를 저지르면 살인죄에 해당하지, 어떤 행위를 저지르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라면은, 공법은 우리가 공권력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당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 거의 없으시죠. 물론 형사적으로 처벌받으신 적도 거의 없으시겠지만은, 그래서 공법은 이 공권력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틀을 잡고 공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실전 연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특전이자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강의는 9시 30분에 시작하지만은 매일 9시에 시험을 칠 거예요. 매일 9시에 시험을 칠 겁니다. 시험은 뭐 안 치셔도 상관없어요. 안 치시면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공부한 거를 제가 드리는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9시에 30분 동안 이거 답안을 한번 써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사, 형사 하시면서도 계속 시험 같은 거 쳤나요? 그런 건 하지 않았죠. 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거의 모든 그 수업에서 이제 이런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제 매일 30분씩 여러분들이 이런 그 제가 미리 드리는 문제를 좀 써보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공부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왜 틀렸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첨삭은 못 해드리더라도 시험은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보고, 그 다음에 코멘트도 매일매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날 때 오늘 진행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들 내일 시험 치겠다라고 이야기도 할 거고요. 혹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진행한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30분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헌법만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헌법 강의 듣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딱 2시간 정도만 복습하시면 됩니다. 2시간 정도만 복습하시고, 복습한 거 위주로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써보는 게 왜 중요하냐? 저는 비법 학사입니다. 저는 언어학을 전공했어요. 언어학을 전공해서 저는 1학년 때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1학년 때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너무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성균관대 로스쿨을 졸업했는데 120명 중에 거의 뭐 100등 언저리였어요. 거의 100등 언저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강성민은 86등, 97등을 했던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갑자기 듣고 싶지 않아졌죠. 나는 1학년 때 공부 잘하고 싶은데 1학년 때 공부도 못했던 저 똥멍청이한테. 그래서 제가 왜 공부를 그렇게 못했을까를 떠올려 보면은, 사실은 암기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암기하는 방법. 사실 이 법학은 이해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 이해한 것을 어떻게 풀어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특히 1학년 때 그 여러분들의 학점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공부를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내가 이 부분을 이해했으면은요, 이 이해한 부분을 판례에 나온 단어, 우리가 흔히 워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판례에 나온 워딩 그대로를 답안에 작성을 해요. 근데 성적이 조금 이제 낮은 학생들은 내가 이해한 대로 답안을 써요. 그럼 이게 계속 패러프레이징이 되죠. 판례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나 판례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을 적지 못하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그 단어를 이해했을 때의 그 문장들을 적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답안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답안지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의 답안을 봤을 때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좋은 학점을 받는 거, 변호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거는 교수님한테 답안을 2번 이상 보게 하면 안 돼요. 교수님이 답안을 한 번만 보고 판례랑 비슷한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들이 다 들어있네, 이런 느낌으로 채점을 하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학에서는 목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암기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2회 동안 여러분들이랑 좀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저랑 써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우리 변호사 시험의 답안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뒤로 되어 있거든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로 되어 있으니까 총 몇 면이에요? 4면이죠. 총 4면입니다. 자, 이 4면을 채우는데 몇 시간이 걸릴까요? 1시간 동안 4면을 채워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 4면을 흔히 이제 그냥 뭐 굳이 배점으로 따지자면 이제 100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00점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1시간 동안 이 4면을 채워야 되는데 1시간 동안 100점짜리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1시간 동안 100점짜리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1시간 동안 100점짜리 문제를 풀면은 이 4면을 채우는 시간은 1시간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문제를 읽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4면을 채우는 데는 45분 정도 걸려요. 문제를 읽고 문제를 이해하고 대략적인 개요를 짜는 데 15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즉 그 말인 즉슨 한 페이지당 요 한 칸에 몇 분 정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요 한 칸에 대략 11분 정도에 요만큼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몇 줄일까요? 30줄이에요. 30줄. 11분 만에 여러분들이 답안지 30줄을 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로3이 되시면은 뭐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치실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가 정말 쓰는 속도가 느리구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쓰는 속도가 느린 사람들 많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시험 치는 시간 자체가 맞잖아요. 11분 동안 이 30줄을 다 채워야 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내가 글씨가 느린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일 30분 동안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2바닥을 줄 거예요. 이 2바닥. 첫 번째 목표는 어떻게든 채워보세요. 내일부터 시험을 칠 때 이 2바닥을 어떻게든 내용을 채워보십시오. 채워보시고 제가 요것을 50점 기준으로 드릴 거거든요. 50점 기준. 30분 시험을 칠 거니까 50점 기준으로 점수를 드릴 테니까 이 한 바닥에 25점 정도라고 생각하고 한바닥에 25점 정도라고 생각하고 제가 드린 문제에서 배점을 생각하시면서 몇 줄 안에 몇 줄 안에 몇 점짜리 문제를 적어야 되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십시오. 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50점짜리 문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50점짜리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배치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내가 시간이 부족하고 나도 느껴보시고 혹은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다양한 감정들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시험은 이제 단문이나 사령 문제 위주로 답안을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간단하게 뭐 기본권의 주체에 대해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할 거고요. 아니면은 실제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나 실제 변호사 시험의 모의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게 공부를 하면은 내가 변호사 시험도 풀 수 있는 정도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아마 그래도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좀 잘 모르게 있는 게 있으면은 주저 말고 저한테 바로 말씀하세요. 어떤 과목이라도 괜찮습니다. 진짜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작년 12월이었나요? 작년 12월에 메가로이스에서 3시간짜리 헌법 조문 체계 특강을 하면서 처음에 제가 공법 소송 OT를 했었는데 좀 그때 했던 내용들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늘 또 이 부분을 하고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교시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1교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공법 소송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소송의 종류는 한 8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 봤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 그럼 여러분들 무슨 소송을 제기할 겁니까? 너 빌린 돈 갚아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너 빌린 돈 갚아. 나는 사인이죠. 나는 일반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사인이고 빌려간 내 친구도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인 간에서 우리가 빌려간 돈 갚아라고 하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임대차 보증금 청구를 하든지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사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민사소송으로 다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채권자라고 하고 이제 얘가 채무자라고 하면은 너 나한테 빌려간 돈 1,000만 원 내놔 하고 1,000만 원 청구를 할 거잖아요. 1,000만 원 청구를 할 거고 이 1,000만 원 청구는 지금 빌려간 돈이니까 대여금입니다. 그렇죠?
대여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사소송에서는 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건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채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온갖 방법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라고 방어할 수 있을까? 갚았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갚았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혹은 미쳤어? 나 너한테 돈 빌린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빌린 적 없다. 또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내가 전에 너한테 빌려준 거 있잖아. 그거랑 퉁칠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인데 퉁칠게라고 얘기했어요. 퉁칠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나 그거 내년 1월에 갚기로 했잖아.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내년 1월에 갚기로 했잖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법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것들 중에서 딱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4가지 얘기했죠. 갚았잖아. 그 다음에 나 너한테 빌린 적 없어. 세 번째, 내가 전에 너한테 준 돈이랑 퉁칠게. 네 번째, 또 그거 내년 1월에 갚기로 했잖아. 이 4가지 중에서 딱 성격이 다른 거 딱 한 개가 있어요. 성격이 다른 거 딱 하나. 뭐가 있을까요? 자, 다시 갚았잖아. 그럼 갑이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합시다. 갑이 질문을 해요. 너 나한테 돈 빌려갔지?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대답이 다른 거 하나 뭐예요? 너 나한테 돈 빌려갔지? 라고 물었을 때 아니 빌린 적 없어. 이건 대답이 다르죠. 너 나한테 돈 빌려갔지? 빌렸는데 갚았잖아. 빌렸는데 상계했잖아. 빌렸는데 내년 1월에 갚기로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민사 때 배우셨겠지만은 우리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면서 또 다른 방어 방법을 쓰는 것을 항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민사 공부할 때 처음에 많이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맞아 그런데로 시작하는 게 항변이에요. 맞아 그런데로 시작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로 시작하는 것을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로 시작하는 걸 부인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또 차근차근 배우시고, 그래서 이제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때는 우리가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합니다.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갑자기 폭행했어요. 뭐 하실 겁니까? 고소할 거죠. 고소할 겁니다. 그렇죠?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경찰서 가서 경찰서에서 수사받고 검찰에 넘어갔다가 어떻게 되도록 형사 재판을 받도록 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범죄와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으로 다투는 거고요. 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바람이 났어요. 뭐 할 겁니까? 빌어야죠. 같이 살자고 열심히 다시 같이 살자고 빌어야 되겠죠. 근데 그래도 안 돌아와. 무슨 소송을 합니까? 이혼 소송을 합니다. 이혼 소송.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가사소송이죠.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 간에 상속 재산에 분쟁이 생겼어요. 이것도 상속과 관련된 이제 소송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 자, 그러면은 1, 2, 3, 4번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2번 형사소송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거고, 1번, 3번, 4번은 우리가 사인 간에 일어나는 분쟁들이에요. 그렇죠? 사인 간에 이제 대여금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사인 간에 이제 이혼을 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상속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에서 배우시는 겁니다. 우리 민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민법에 있는 뭐 민총, 채총, 물권, 체각, 그다음에 가사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에서 배우실 거고, 그다음에 이런 우리 형사상 범죄와 관련되는 것들은 이제 형사소송에서 형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사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결국 사실 이 형사소송도 그 사인이 뭔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혹은 저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의 문제들인 거죠. 자, 그런데 5번부터는 조금 다를 거예요. 5번부터. 자, 여러분들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쟤한테 1,000만 원 빌려줬거든. 1,000만 원 빌려주고 차용증도 썼고 재판 가가지고 차용증도 증거로 내밀었거든. 근데 1심 재판부가 내 차용증을 깜빡하고 판단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 돈을 빌린 적 없네 라고 해서 내가 1심에서 패소를 냈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냈어요. 자, 그러면은 자, 1번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친구예요. 돈을 빌려간 내 친구. 돈을 빌려간 내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괴로운 거고, 이번에서는 이 폭행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3번은
배우자, 4번은 상속재산. 자, 5번은 사실은 지금 대여금에 관련된 건데 내가 친구한테 빌려준 돈 때문인 건데 사실 궁극적으로 지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1심 재판부예요. 1심 재판부. 1심 재판부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증거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차용증을 제대로 봤으면은 내가 이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1심 재판부가 차용증을 제대로 증거조사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내가 괴롭혀졌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공권력, 여러분들이 그 요즘 법과 사회인가요? 법과 정치인가요? 사회와 정치? 저는 사회문화를 들었던 시절이었어가지고 이 공권력이라고 했을 때 이 공권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권력들이 있나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죠. 맞습니까? 우리 공권력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 삼권 분립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죠.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합치면 우리가 모두 공권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은 다 공권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이 5번은 공권력의 행사예요, 아니에요? 공권력의 행사죠. 사법부가 한 거잖아요. 사법부가 한 거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사법부는 공권력이잖아요. 1심 재판부의 1심 판사는 공권력이에요. 그렇죠? 사법부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니까. 자, 근데 1심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패소했을 때 우리가 이 공권력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이 뭐예요? 항소죠. 항소입니다. 항소. 자, 그래서 아직 일단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요 정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공권력의 행사 중에서 사법부가 행하는 거, 사법부가 사실 우리 삶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판인 거잖아요. 그럼 이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내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주로 뭐겠습니까? 주로 항소, 상고 이런 상급심을 통해서 다투는 것들이겠죠. 자, 맞습니까? 자, 6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내가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 공권력의 행사에 아니에요. 공권력이죠. 누가 하는 공권력이에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 만드는 사람들이죠. 국회의원들이잖아요.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모든 행정 권력들이 여기 다 속하죠. 사법부는 말 그대로 재판이고. 자, 그러면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누가 할까? 경찰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찰은 입법부입니까? 행정부입니까? 사법부입니까? 행정부죠. 행정부예요. 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행정부가 한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행정부에 속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것인데 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투실 겁니까? 운전면허 정지됐을 때.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면 돼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렇게 쳐보면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제가 도와드립니다. 누구누구 행정사 이렇게 되거든요. 인터넷에 이제 행정사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행정 심판으로 다투거나 아니면은 행정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행정 심판으로 다투거나 행정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까지도 나왔습니다. 아, 우리가 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 공권력의 행사 중에서 사법부가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항소랑 상고로 다투고 행정부가 행하는 것은 행정 소송으로 다투나? 이렇게까지 일단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7번.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내 사생활을 침해한다.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지금 간통죄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이 형법에 간통죄가 있는 바람에 230 몇 조더라. 뭐 230조라고 해봅시다. 형법 230조에 간통죄가 있는 바람에 내가 지금 간통을 하고 싶은데 제 속마음이 아닌 건 느껴졌죠 방금. 내가 지금 간통을 하고 싶은데 이게 조항이 있는 바람에 내가 지금 간통을 못 하는 거잖아. 너무너무 열받죠. 이게 없어지면은 내가 간통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죠. 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형법 230조 간통죄, 내가 간통죄가 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간통죄 규정을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방법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사소송? 아니죠. 법률인데 그렇죠. 민사소송 안 돼요. 형사소송? 당연히 안 되죠. 형사소송은 이게 내가 지금 범죄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 형법 조항 자체를 날려버릴 수는 없어요. 형사소송에서. 그렇죠. 가사소송 당연히 아니고 항소심도 당연히 아니죠. 행정소송? 이 법률 조항은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명칭 자체만으로도 행정소송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법률 조항을 어떻게 다투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배웠던 방법들 중에서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 내가 분명히 무엇이 나의 기본권 혹은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내가 다툴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 그래서 우리가 헌법소원을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용어 다시 한번 구분하고 갈게요. 헌법소송이 아니에요. 헌법소송이 아닙니다. 자, 헌법소송과 헌법소원 중에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일까요? 헌법소송이 넓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헌법소송 안에는 헌법소원이라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헌법적으로 하는 소송. 우리가 작년에 봤잖아요. 작년 3월에 봤잖아요. 뭐였습니까? 탄핵심판도 헌법소송의 일종이죠. 탄핵심판도 헌법소송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소송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6가지 종류가 있어요. 6가지 종류. 탄핵심판 말고 또 여러분들이 또 희귀하게 봤던 건 뭐 있어요? 정당해산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있느냐? 이 국가 권력 상호 간에 다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우리의 기본권 침해가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다투는 게 헌법소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다시 그럼 정리합니다. 자, 이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은 우리가 이 6가지 종류의 헌법소송 중에서 헌법소원이라는 애가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소송의 큰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가 이제 헌법소원인 거죠. 헌법소송의 6가지 종류 중에 헌법소원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7번. 이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조항이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 형법조항을 없애달라라고 얘기하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헌법소원이라는 거예요. 헌법소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걸 위주로 다시 왔을 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사법부는 항소상고였고 행정부는 행정소송이었는데 지금 법률을 만드는 건 누구의 행위입니까? 입법부의 행위죠. 입법부의 행위입니다. 입법부의 행위는 뭘로 다툰다? 헌법소원으로 다투는구나. 헌법소원으로 다투는구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봅시다. 8번.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되었음에도 위헌인 법률을 적용을 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소원 제기해서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이 재판에서 이 간통죄를 근거로 나한테 유죄를 때려버린 거예요. 유죄를 때려버렸는데 이 유죄를 때려버린 거에 대해서 내가 항소하고 상고했는데 이게 다 기각이 됐어요. 자, 항소하고 상고했는데 기각이 됐다. 그러면은 어떤 상태로 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재판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재판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이 선고되는 것과 확정이 되는 것은 다르죠. 선고되는 것과 확정이 되는 것은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1심에서 너 돈 빌려줬잖아 하고 피고는 원고한테 1,000만 원 돌려줘라고 선고를 하죠. 선고를 합니다. 자, 선고를 하게 되면은 항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소할 수 있죠. 항소할 수 있습니다. 며칠 안에.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어요. 내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14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14일 안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럼 질문,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해 보세요.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왜? 1심 재판이 선고는 되었지만 내가 항소를 하는 바람에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할 거니까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1심 재판이 이제 그 결과를 선고하는 거, 2심 재판이 결과를 선고하는 거, 3심 재판이 결과를 선고하는 것을 우리가 선고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힘을 이제 확정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확정이 되었다. 어떤 경우에 확정이 될까요? 내가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에 14일 안에 항소해야 되는데 항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항소 안 할 건가 보다라고 확정이 되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선고되는 경우에 자, 대법원에서 너 기각하고 선고를 했어요. 자, 그럼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심의 선고와 2심의 선고는 항소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확정이 되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면은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대법원이 선고할 때는 확정이 돼요. 자, 일단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만 해놓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유죄를 받아서 항소했는데 항소해서 기각됐어요. 그래서 내가 상고를 했는데 결국 상고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확정이 되었죠. 확정. 글씨에 너무 놀랐죠. 무슨 이런 글씨를 쓰는 강사가 있어 이렇게 좀 생각하셨죠.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2018년에 저 글씨 되게 잘 쓸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2021년부터는 글씨 잘 쓸게요. 2021년 확정이 되었어요. 확정이 되었어.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다툴 수가 없다. 자, 근데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어버리면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근데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긴 있죠. 이것도 우리 얼마 전에 영화로 봤었어요. 영화. 이 확정이 된 재판을 다투는 게 뭐예요? 재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확정 전에는 뭘로 다퉈요? 항소나 상고로 다퉈요. 그렇죠? 그 항소심에 항소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하는 걸로 다툰단 말이에요. 자, 확정 전에는 항소나 상고하는데 확정 이후에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재심밖에 없어요. 재심밖에. 자, 근데 이 재심이 항소나 상고처럼 잘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왜? 확정 이후의 사건이니까. 확정이 되었으니까. 확정이 되었는데 이걸 뒤집으려면은 뭔가 이걸 뒤집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에서는 재심은 거의 없어요. 재심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재심은 잘 되지 않는데, 그리고 민사소송법이랑 형사소송법에도 보시면은 재심 사유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들에 해당해야만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자, 어쨌든 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재심까지 청구했는데 이 재심까지 기각이 되었어요. 재심까지 기각이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간통죄가 위헌이 됐는데 내가 지금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판결이 다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나는 누가 구제해주나? 내가 만약 외로울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재판이 확정이 되어버리면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나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예요?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 헌법소원이에요. 헌법소원.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들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 그리고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중에서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단 말이에요. 다툴 방법이 없는 것들. 자, 그러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나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으로 제기할 수 없겠죠. 왜? 걔들은 그 방법들로 다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 헌법재판소법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법률 조문 보시면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잠깐만 보실까요? 헌법 뒤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되어 있죠.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없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다만 이하에도 보세요. 다만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구제 절차가 있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정리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서 일단은 그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일단은 러프하게 이해해 놓으세요. 사법부에 대해서는 뭘로 다퉈야 된다고요? 항소나 상고. 왜? 우리 조문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행정부의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뭘로 다퉈야 될까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방금 봤던 읽은 주문에서 뭐? 다만 이하에. 그러니까 행정청의 처분 등은 여기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입법부밖에 남지 않는 것인가? 일단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일단 돌아와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되었대요. 그럼 여기 대해서 제가 지금
헌법 소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헌법 소원을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 조문 보니까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명문 규정상 지금 당연히 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데 왜 강성민은 법원의 재판 이 재심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한번 봅시다. 다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을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재판.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재판이라고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위헌인 법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률이 위헌이면은 모든 공권력들이 이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죠.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언어학과를 졸업했지만 여러분들 이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때 이 법원의 재판에는 상식적으로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재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헌의 규정상 우리가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재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고민이에요. 만약에 이 문헌의 규정이랑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오는 거라면, 즉 어의적 한계를 벗어나는 내용이라면은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민사랑 형법을 배우는 것도 자, 형법에서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라는 게 뭐지? 여기서 말하는 명예라는 게 뭐지? 사람을 살인한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뭐지? 태아도 사람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거잖아요. 그 사람 안에 태아가 들어가는가? 이 명예라는 것은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명예도 포함하는가? 이런 것들 누가 결정해줘요? 법원이 결정하죠. 법원의 판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원의 판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이 문헌의 어의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근데 이 68조 1항에 여러분들 그 밑에 한정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항 2항 밑에. 거꾸로 해가지고 한정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냥 들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일반적으로 이 법률을 아까 우리 간통죄처럼 이 법률을 없애버리기도 하지만은 이 법률의 해석이 문제가 될 때 이 법률 규정이 이 재판이라는 것이 이제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재판, 위헌이 아닌 법률을 적용한 재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얘를 통째로 없애지 않고 이 중에서 어떤 하나의 해석을 없애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해석하면은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빼고 얘기를 하면 괜찮아. 그래서 얘 빼고는 다 괜찮아라고 얘기하거나 얘 빼고는 다 합헌이야라고 얘기하거나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요렇게 해석하면은 위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요렇게 해석하면 위헌이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지만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위헌인 법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고민해 볼 수 있다?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인 헌법소원을 써보는 걸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일단 이걸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에서 나중에 행정법 배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법에서 공권력의 행사라는 게 나왔을 때는 이 공권력이라는 결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공권력들이 있는데 공권력의 주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우리는 사법부에 대해서는 항소상고로 다퉜고 행정부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소송으로 다퉜고 이제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인 헌법소원을 고민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헌법이 뭔지 한번 일단 개념. 이것도 지금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학교 시험이든 혹은 그 변호사 시험에서든
헌법의 의미를 쓰실 일은 없습니다. 네, 아주 없어요. 아주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해봅시다. 헌법이라는 게 뭐냐? 헌법에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조문에 보면은 헌법이 몇 조까지 되어 있어요? 130조까지 나와 있죠. 130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있죠. 조문에 나눠드린 조문에는 12페이지 정도 있을 텐데 헌법은 130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칙 6개 정도 있습니다. 자, 헌법이 왜 중요할까? 지금 한창 헌법 개정한다고 난리죠. 헌법 개정한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선거 때는 헌법이 개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드디어 헌법이 개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짜증나죠. 이제 기본서 거의 다 썼는데 헌법이 개정되면은 이제 이거 다 찢어버리고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짜증나죠. 내가 이제 헌법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6월부터 개정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도 빨리 헌법 개정되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겠다. 약간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건데 이 헌법이 왜 중요할까?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게 어떤 권한들을 나누어주고 우리가 그 행정부를 어떤 식으로 꾸릴 것인지, 뭐 그러니까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의원 내각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의원 정부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정한다라는 거예요. 헌법에서 정하는 거예요. 헌법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통치 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어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초헌법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을 넘어서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신 헌법 때 있었던 이런 긴급 조치들,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초헌법적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들은 다 위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책임총리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책임총리제란 말이 우리가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총리제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한창 이제 시리 문제 되었을 때, 최순 시리 문제가 되었을 때 총리한테 다 맡기고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도 했었잖아요. 잠깐. 자, 근데 이게 현행 헌법상 가능할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현행 헌법상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2인자에 불과해요. 국무총리 2인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현행 헌법의 해석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국무총리가 좀 슬픈 표현이긴 하지만 단독적으로 권한을 가지는 게 사실상 거의 없어요. 현행 헌법상. 그러면은 국무총리한테 이런 권한을 나눠주려면 뭘 해야 돼요? 헌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 수는 우리 헌법에 보면은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00인 이상으로 한다. 자, 그러면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슬프게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많아봤자 소용없는 것 같죠? 국회의원 많아봤자 소용없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200인 밑으로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국회의원 수는 300명인데 헌법에 국회의원 수는 250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국회의원을 251명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헌법에는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누가 국민이 되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이고 국회는 어떤 권한 가지고 대통령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국무총리는 어떤 권한 가지고 사법부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 헌법에 담겨 있어요. 이게 이제 헌법의 거의 절반의 이야기인 겁니다. 절반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또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크게 헌법 공부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이 부분이 기본권 파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들.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위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공권력들이 여러분들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만약에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법률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다 제한할 수 있어요. 만약에 헌법에 직업의 자유가 없다면은 이걸 이제 헌법에 규정이 없어서 우리가 직업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여러분들 직업을 다 정해줄 수 있어요.
헌법에 재산권이 없다면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재산을 최대 얼만큼 가지고 있을지도 정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 국민의 기본권들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기본권을 없앨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헌법의 밑에 있는 이 공권력의 행사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기본권이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가 어떤 행위까지 공권력의 행사를 하게 되면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권 파트를 배우는 거고, 여기서는 국가의 통치 조직과 이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통치 구조론과 헌법 총론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 이런 그 민주주의 원리라든지 국민주권 원리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헌법을 관통하는 원리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배울 거고요. 자,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근본 규범이에요. 국가의 근본 규범인데 이 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마찬가지예요. 민법도 그렇고 형법도 그렇고 다 그래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은요, 법전이에요.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도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은 성문 헌법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이 헌법 전에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은 뭐냐? 규범의 형식과 관계없이 국가의 통치 조직 작용의 기본 원칙에 관한 규범의 총칭이라고 얘기하고 라고 얘기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그 헌법 2조 1항 잠깐만 보실까요? 헌법 2조 1항. 자, 헌법전은 뭐라고 해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에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쉽게 말하면은 그 내용이 헌법 사항인 걸 얘기합니다. 자, 2조 1항 한번 보시면은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누가 국민이에요?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뭘 봐야 알아요? 법률을 봐야 안다라는 거죠. 법률을 봐야 알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헌법 2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냥 다시 질문. 대한민국의 국민이 누구냐는 헌법에 규정되어야 되는 내용이죠. 헌법에 규정이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 2조 1항은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맞습니까? 자, 근데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이 있어요. 어떤 법률이 있을까요? 누가 국민이 되는지를 정한 법률이 있어요. 국적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적법. 누가 국민이고 제외 국민은 누구고 제외 동포는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규정한 국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 국적법은 헌법입니까?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에요? 아니죠. 법률이잖아. 법률. 국적법이잖아. 헌법이 아니라 법률.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뭐뿐이라고? 헌법뿐이라고. 헌법. 근데 국적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국회가 만든 거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국적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에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이게 실질적 의미의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죠. 실질적 의미의 헌법입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헌법 사항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헌법에서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해야 되는데 헌법에서 이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하라고 해가지고 국적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 국적법에 있는 내용은 2조 1항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 그러니까 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이 국적법 외에도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당법, 선거법 이렇게 법률의 명칭과 관계없이 헌법에서 규정되어야 되는 내용들을 규정한 것을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형식적 의미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률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도 당연히 민법 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 전뿐만 아니라 불문법 이런 것들도 포함하겠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헌법을 공부할 때 이 헌법 전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얘들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얘들 뭐라고 하냐? 우리가 부속법령이라고 얘기해요. 부속법령들. 이 부속법령들도 결국 다 헌법의 시험 범위입니다. 헌법의 시험 범위예요. 여러분들 내신에는 안 나와요. 변호사 시험에는 선택형으로 나와요. 선택형으로. 질문.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3학년이 되면은
친구들이랑 모여서 매일매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쯤에는 뭘 포기해야 될까? 오늘부터는 뭘 볼 수 없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나중에 되면은 가족법은 버리고 간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상법 공부하다 보면은 엄수표법은 버리고 간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변호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버리는 게 이 부속법령이에요. 제일 많이 버리는 게 이거는 그 1강이어가지고 OT여가지고 이 강의를 안 듣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어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 없긴 한데 이 부속법령 제 생각에 10명 중에 5명은 안 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 5명은 안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이 통치구조에서 이 부속법령을 여러분들한테 조문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 지금 들어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3학년 때 공부하느냐? 3학년 때도 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는 언제 공부해? 라고 생각할 수는 있긴 하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험 때는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 선택형이 20문제인데 이 부속법령이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 맞추면 좋죠. 네, 맞추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다 조문 문제다 보니까 막 그런 거거든요. 뭐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한다. 뭐 아니면 대법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막 이런 것들 막 이제 인원과 관련되는 것들,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문들을 물어보는 문제다 보니까 너무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암기도 안 돼서 학생들이 좀 많이 포기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도 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서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 헌법의 최고 규범성, 이 헌법은 그 성문 헌법을 가진 국가에서 헌법은 그 나라에서 진짜 딱 최고 규범이에요. 최고 규범. 아까 봤던 것처럼 이 통치 작용과 이 통치의 기본 원리, 그다음에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가 법률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법률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법률은 굉장히 많고 법률은 누가 제정한다? 국회가 제정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도 뭐에 위반되면 안 된다?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이 헌법의 이하에 있는 얘들은 그 어떤 것도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죠. 국가의 모든 작용과 모든 입법 행위는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률은 이제 입법부가 법률을 만드는 거고요. 입법부가 법률을 만드는데 이 입법부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드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회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 법률은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죠.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미용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변호사 시험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변호사 시험을 어떻게 시행할 거다. 변호사 시험은 합격한 사람한테만 변호사 자격을 주고 이 변호사 시험은 5번까지만 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법률에 담을 거잖아요. 근데 시험의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국회의원들이 다 알 수 있을까? 감독은 어떻게 하고 시험 시작 시간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알 수 있을까? 다 알 수 없겠죠. 그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은 국회의원들이 다 알 수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누가 있을까? 이런 그 법무행정과 관련되는 일이라면은 이제 법무부에서 더 잘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전문가들이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법무부라든지 아니면은 혹은 대통령이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총리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각 부서마다 이제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우리 행정 각부마다 이런 내용들을 더 전문적으로 잘 다룰 텐데 그러면 입법부가 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은 법률로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맡긴다라는 거예요. 행정부한테 맡긴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라면 어때요? 원래라면은 행정부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
뭐라고 표현해요? 집행부라고 얘기하나요? 집행부. 법률은 누가 한다고요? 입법부.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행정부예요. 집행부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는 행정부 집행부는 법률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입법부가 행정부한테도 위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행정부가 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또 새로운 입법을 합니다. 입법부가 만든 법률의 범위 안에서 또 입법을 하는데요. 이 입법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행정부가 하는 거라고. 그렇죠? 행정부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정입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정부가 하는 입법이다라는 의미에서 행정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법률이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죠. 또 법률에도 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총리는 누구다? 행정부에 속해 있잖아요. 행정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니네들이 직접 입법도 해라고 이제 행정 입법에 맡기는 것인데, 자, 이 행정 입법은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규 명령이라는 건데요. 법규 명령이라는 건데 이 거의 이제 행정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법규 명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애들 우리가 법규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법도 배울 거예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누가 만드는 거겠어요? 대통령이. 누가? 총리가. 누가? 행정각부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행정각부가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대통령이 행정 입법 법규 명령을 만들기도 하고, 총리가 법규 명령을 만들기도 하고, 행정각부에서 법규 명령을 만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행정규칙은 뭐 고시, 뭐 훈령, 지침, 예규 쭉쭉쭉 이제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고시 누가 만드는 거예요? 훈령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규, 지침 누가 만드는 거예요? 주체는 없죠. 이거는 주체가 없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법률은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법률은 여러분의 삶을 구속합니까, 안 합니까? 법률은 여러분들의 삶을 구속하죠. 여러분들은 법률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죠. 법률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힘, 이 법률이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힘,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 의무, 그것을 가지는 힘,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법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규성. 이제 법이 규율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은 법규성이 있죠. 그러니까 법률의 제일 대표적인 특징이 법규성입니다. 우리는 법률을 따라야 돼요. 형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되고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규성이 있는데 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법규성이 있을까? 네, 법규성이 있어요. 그래서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규성이 있으니까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규성이 있습니다. 법규성이 있는데 이 행정규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행정부 내부에서 예를 들면 뭐 노동부 내부에서라든지 법무부 내부에서라든지 혹은 저기 이런 이제 경찰청 내부에서라든지 행정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옆방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누가 강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저 옆방에서 강의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8시 반까지 옵시다. 저기 강성민네는 9시까지 오니까 우리는 내일부터 8시 반까지 오는 거예요. 라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정했어요.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고시, 훈령, 지침, 예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네들이 내부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네들 내부의 약속에 불과한 거예요. 지네들 내부의 약속. 그러면 이거는 법규성이 있어요, 없어요? 법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안 따라도 돼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따라야 될 의무도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나중에는 또 다른 내용들은 더 배우긴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 행정 규칙 중에서도 법규성이 있는 게 있고 법규 명령 중에서도 법규성이 없는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가시자고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법률
법률이 있고 우리가 명령이라고 했을 때는 방금 전에 봤던 이런 법규 명령, 대통령, 총리, 부가 정하는 것을 이제 명령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명령에 따라서 법률이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업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행정규칙이에요. 세부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게 행정규칙입니다. 벌써 너무 많은 용어가 나왔어요. 아직은 괜찮죠?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법률 읽다 보면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란 말은 잘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령. 총리령, 부령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시행 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 규칙은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대통령령이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시행 규칙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총리령인지 부령인지 내용을 봐야 알죠. 3학년이 되어도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시행 규칙은 총리령, 부령 같은 법규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정 규칙은 말 그대로 그냥 법규 명령과 상반되는 내용으로서 법규성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약속,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 시행 규칙 이 정도도 좀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 두십시오. 헌법 강의에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하는 헌법 강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강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학생들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나 같은 비법 학사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고,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행정법이 진짜 어렵거든요. 행정법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고 문제를 보고 답을 봐도 왜 이런 답을 써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민사나 형사는 답 보면은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문제 보고 답 보면 맞는 말 같은데 헌법도 그래요. 근데 행정법은 답 봐도 왜 이걸 써야 되는지 몰라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행정법과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권력의 이 체계와 공권력의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절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3학년들 중에 시행규칙이랑 행정규칙을 여름 이후에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것들 좀 잘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헌법의 최고 규범성. 그럼 당연히 명령이나 규칙도 헌법 위반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명령이나 규칙도 헌법 위반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법전에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냥 목차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우리 헌법은 크게는 이제 제1강에 총강이라고 되어 있고, 2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1강이 아니고 1장이죠. 1장에 총강이라고 되어 있고, 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3장에 국회, 4장에 정부, 그 다음에 5장에 법원, 6장에 헌재, 7장에 선거관리, 8장에 지방자치, 9장, 10장까지 해서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0장으로 되어 있어요. 10장으로 되어 있고 130조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은 뭐냐? 요거예요, 요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10조부터 39조까지 나와 있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기본권론에 대한 공부입니다. 기본권에 대한 공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헌법에서도 국회, 입법부, 정부, 행정부, 그다음에 법원, 헌법재판소, 사법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통치구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통치구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특히 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그다음에 행정 각 부, 감사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기는 해요. 내용들도 좀 상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법원, 헌법재판소 있고, 그 외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선거라는 건 굉장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 왜? 부정선거에 아픈 역사가 있으니까. 부정선거와 이런 선거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 선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방자치를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지방자치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지방자치 제도를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 제도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헌법 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실 수 있는데 우리 그 역사상 지방자치단체장을 국민들이 선출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지 않았었어요. 불과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 국민들이 뽑지 않았었어요. 지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헌법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고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조문. 우리 헌법 저기 지방자치 제도로 한번 가보시면 117조. 조문 딸랑 두 개예요. 그죠? 117조, 118조 조문 딸랑 두 개인데 자, 118조에 한번 보세요. 118조 2항에 보시면은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거기서 한번 끊어보시고 뒤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에 한번 끊어보십시오. 자, 질문. 지방의회 의원들 있잖아요.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조건 선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선거해야 돼요. 선거 안 하면 뭐라는 거예요? 위헌이에요. 선거 안 하면 위헌이에요. 왜? 우리 헌법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뽑도록 하고 있으니까. 선거를 통해서 뽑도록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도 보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을 해서 그 제도들을 본질적인 내용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뒤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임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 선임 방법.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라고 하고 있고 지자체장은 선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비교해서 볼까요? 저기 그 41조 잠깐만 비교해서 보고 올게요. 41조. 41조 1항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질문. 국회의원 선거 말고 대통령이 지명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가볼까요? 저기 67조 1항. 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당연히 이제 간선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되죠.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우리 118조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선임 방법.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지 않았던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국민들의 선거권은 다시요. 우리 국회의원의 선거권, 대통령의 선거권은 여러분들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권이죠. 기본권이에요. 우리 법률에 선거권 조문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이랑 국회의원 선거 여러분들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KBS 사장 여러분들이 뽑아야 될 선거권이 있어요?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준료 내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만약에 KBS 사장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면은 그거는 법률상 권리에는 해당할지언정 헌법상 권리는 아니죠. 기본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임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이게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되지 않는지 계속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직접 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왔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거의 여러분들한테도 일반적인 상식이죠.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감정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지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굉장히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된다는 게 국민의 법감정에 굉장히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가 재작년에 명시적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다라고 판시를 했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었는데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들인데 이 헌법 조문은 130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130조 그 118조 2항의 지자체장의 선거권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헌법의 문헌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헌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뭐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 양심이라는 게 뭐야? 이 양심이라는 게 뭔데? 그럼 양심적 병력 거부도 양심인가? 그럼 이 양심적 병력 거부도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양심적 병력 거부 처벌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헌의 의미를 파악하고 어디까지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공권력을 통해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이런 통치 구조와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는데 할애할 거예요. 그럼 또 질문 하나 나중에 배울 거지만 여러분들의 리걸 마인드 발동을 위해서 제2장 제목이 뭐라고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여기에 뭐 있냐면은 행복 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이런 것들 쭉쭉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제목이 뭐라고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누구? 국민. 의무 좀 드는 거 없어요? 외국인은 그럼 그런 거 없나?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왜? 국민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행복 추구권도 제목에 보면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 헌법 10조 한번 보실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 헌법 조문 기본권들은 제일 앞에 다 모든 국민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그리고 목차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헌법 개정을 할 때 다시 모든 국민이라고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신체의 자유. 국민이 아니면 신체의 자유 누릴 수 없어요? 국민이 아니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너는 외국이니까 행복 추구권 따위 없어. 너는 외국이니까 행복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죠. 너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네? 대한민국에서 행복은 국민만 누리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의 자유 같은 건 어떨까요? 직업의 자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다 가져버리면 우리가 취직할 데가 없어지겠죠. 그럼 직업의 자유는 국민만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입국의 자유. 입국의 자유. 외국인들 함부로 입국하면 돼요? IS 막 들어와가지고 막 총 다 쏘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입국의 자유는 누구만 누려야 되겠어? 국민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국민만. 또 하나, 재산권. 재산권에서 제가 다른 질문 해볼게요. 법인이 재산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죠. 법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도 어떤 재산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법인격을 가진 법인은 재산권을 누리는데 법인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질 수 있을까? 애매하죠.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법인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져요. 왜? 법인 주소 옮길 수 있잖아. 법인 주소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도 거주 이전의 자유예요. 법인이 생명권을 가질까? 법인 생명권은 없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이 기본권들이 쭉 기본권들을 배우면서 이 기본권의 주체, 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이라고 하고 있어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통해서 기본권의 주체가 누군지를 밝혀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헌법 개정을 하면서 이 모든 국민은 부분들에서 일부 기본권들에서 모든 국민을 인간은이라고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부 선동자들이 드디어 빨갱이 정권에서 외국인들한테도 뭐 모든 것을 다 내어주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헌법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헌법에서 표현은 모든 국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미 외국인과 법인과 혹은 뭐 다른 그 국민이 아닌 자들도 누릴 수 있는 기본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 개정의 방향이 좀 그런 것들을 바로잡자. 실제로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들은 인간이라고 바꾸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이 바뀌면 외국인들 다 들어오게 생겼다. IS 다 들어오고 조선족 다 들어오게 생겼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지금 국민들이 몇 명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시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조문은 모든 국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실제로는 인간의 권리인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헌법의 학술적 편제는요. 우리가 헌법 총론에서는 헌법의 해석과 그다음에 헌법을 만드는 거, 이제 곧 나올 헌법의 개정, 헌법의 변천, 수호 이런 것들 배울 거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관통하는 기본 원리들, 국민주권주의, 국민이 뽑은 손으로, 국민이 뽑은 손으로, 그다음에 민주주의, 그다음에 법치국가, 법이 다 들어있는 국가, 그다음에 국민이 기본적이고 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좀 국가에서 그래도 좀 보호해주고 의료보험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회국가 원리, 그다음에 국가가 이런 모든 문화들을 지켜주고 이런 민족 문화 창달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문화 국가 원리. 그다음에 우리는 침략 전쟁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국제 평화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기본권에서는 일단 이 기본권 강론, 기본권에 뭐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 이런 기본권 강론들의 보편 타당한 원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총론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내용들에 적용이 되는 보편 타당한 원리들. 기본권의 주체는 누가 되고, 이 기본권은 국가한테만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사인한테도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국가가 우리의 기본권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기본권이 문제가 났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서로 상이한 주체 간의 기본권 충돌의 문제, 뭐 예를 들면 흡연권, 혐연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권 총론에서 배울 거고요. 기본권 강론에서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우리 학술적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많아요. 사실 이 부분이 기본권 중에서도 거의 80% 이상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말 그대로 자유예요. 자유라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은 국가가 나 좀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좀 내비둬. 나 알아서 하게. 나 좀 내비둬. 내가 마음대로 직업 가지기 나 좀 내비둬. 내가 마음대로 거주 이전하게 내비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내 사생활 건들지 마.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부분이 있고요. 정치적 기본권, 이제 참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선거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선거권, 그다음에 또 어떤 거? 피선거권. 여러분들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피선거권, 그다음에 피선거권 그런 걸 포함하는 이제 공무단위권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정치적 기본권들이 또 배웁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대여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재판 청구권, 내가 누구한테 폭행을 당했을 때 내가 형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재판 청구권, 이런 절차적인 내용들을 규정한 재판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런 청구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청구권적 기본권들은 나중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들이 잘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절차들이, 여러분들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절차,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잘 마련이 되어야 청구권적 기본권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절차적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절차적 기본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번째는 사회적 기본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연금수급권이라든지 의료보험 이런 것처럼 국가가 제발 나 좀 도와줘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내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좀 도와줘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을 좀 해줘라고 하는 겁니다. 뭐랑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제일 상반되는 게 뭐예요?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이 완전히 다르죠. 자유권적 기본권은 건들지 좀 마라고 하는 거고, 사회권적 기본권은 제발 나 좀 도와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좀 건드려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 애초에 기본권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사하는 기준도 아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배울 거고, 그래서 이 기본권론이 사실은 우리 헌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헌법 총론은 우리 거의 교재나 이런 데들에는 거의 제일 처음에 나와 있지만, 우리 민법도 그렇잖아요. 민법이나 뭐 다른 것들도, 형법도 형법 총론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 민법도 민법 총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도 헌법 총론이 제일 먼저 사실은 학술적으로 나오는 거지만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사실 이제 거의 요즘에 모든 헌법 강의나 교수님들 교재에서도 헌법 총론이 조금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기본권이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본권이 제일 양이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치구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통치구조의 구성 원리를 배울 겁니다. 뭐 대의제, 권력 분립, 정부 형태 이런 거 배울 거고, 국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내용들 배울 거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론, 아까 제가 6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6가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자, 민사 강의 듣다 오셨죠?
민사 강의 판례 번호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판례 번호 있습니까? 판례 번호 당연히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2016 다 뭐뭐뭐뭐뭐. 형사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2016 도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우리가 그 소송의 종류마다 사건 번호가 붙는 게 달라요. 사건 번호가 민사는 가나다예요. 그러니까 1심이 가고 2심이 나고 3심이 다예요. 민사에서는 2017 가 뭐뭐뭐 이런 식으로. 근데 민사는 1심이 그 단독, 그러니까 재판사가 한 명이 나와서 하는 재판부가 있고 판사가 3명이 나와서 하는 재판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금액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판사가 한 명이 나와서 하는 간단한 재판을 가단이라고 해요. 단독이라서 가단. 그다음에 판사가 3명이 나오는 것을 합의부라고 해서 우리가 가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사는 2017 가단 1141, 2017 가합 1141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항소심은 2017 나 뭐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다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2017 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2017 다 뭐 1141 이런 식으로. 형사는 고, 노, 도예요. 근데 형사도 마찬가지로 단독이 있고 합의부가 있는 거예요. 2017 고합 무슨.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사에서 배운 판례들은 다 2017 도 뭐뭐뭐였죠. 2017 도 뭐뭐뭐. 나중에 배울 행정은 구누두예요. 행정은 구누두. 2017 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 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 헌법은요. 헌법 소송의 종류가 6가지가 있잖아요. 6가지가 있는데 우리 헌법은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헌가, 헌나, 헌다, 헌라, 헌마, 헌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건 번호만 보면은 무슨 사건이구나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의 순서별로 이제 일련 번호가 붙겠죠. 그 해에 제일 먼저 제기된 게 1, 그다음에 2, 3, 4, 5, 6, 7, 8에서 막 몇만 번까지 가는 거예요. 질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 번호 뭘까요?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 번호 2017 헌나 1이죠. 2017 헌나 1인 거예요. 16년인가? 17년이었죠. 16년이죠. 16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6 헌나 1이죠. 그러니까 2016년에 제기된 헌법 탄핵 심판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2016 헌나 1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 번호가 붙는 거고요. 우리가 주로 많이 배우는 게 결국 이 위헌법률 심판이랑 아까 말했던 헌법소원 심판 헌마 사건, 그다음에 헌법소원 심판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헌바 사건은 이 위헌법률 심판의 또 다른 형태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헌법소원 심판은 헌마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마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여기 앞에는 권리구제형이라는 단어가 붙고요. 이 헌바 사건 앞에는 위헌 심사 형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왜? 이 헌바 사건은 위헌법률 심판의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위헌법률 심판처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은 헌마 사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쉬었다가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